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박원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불다공증 약물과 임플란트 최신지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포럼에서 강의를 의뢰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워낙에 이 모임이 강물 고수분들이 많이 들어오신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제 강의가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제가 그냥 그냥 부끄럽게 끝날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번 얘기가 돼서 마이크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로버트 막스 교수님이 JOMS의 K 시리즈로 발표한 이후에 처음에는 MRO인제가 아니고 이 브론즈라고 하는 텀으로 좀 많이 얘기가 좀 됐었죠. 그래서 브론즈라는 텀으로 얘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한 2006년, 2007년 그때 K 시리즈들이 좀 나오고 리터러처로 나온 건 2008년도에 오스테오포로스 인터내셔널 그런 곳에 좀 실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구강아가면외과 학회인 AAMS에서 2007년, 2009년, 2014년도에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이제 치과 쪽에 있는 견해를 담은 포지션 페이퍼가 나왔고요. 제 강의 이후에 최근에 나온 게 2022년도에 또 한번 포지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그거는 아니고 2014년도까지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때까지 이제 있는 내용, 그러니까 브론즈가 생겼을 때 문제점,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남을 것이냐, 반감기가 있는 것이냐, 드러컬레드를 가졌을 때 안전한 것이냐, 치료는 잘 되는 것이냐, 그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와 있었고, 제일 어떻게 보면 임상과 특히 이제 구강암외과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이 질병이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잘 재발이 되는 것이 이게 문제였는데, 2016년도에 이 포스테오라고 하는 아나볼릭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100% 이 약을 쓴다고 해서 낫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포스테오 치료를 하게 되면 브론즈가 치료가 약간은 좀 좋아질 수 있는 양호한 임상 결과를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정도, 그런 정도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약이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늘 많이 얘기가 될 약 중에 요즘에 가장 핫한 약, 이 데노주맙이라고 하는 약이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보험공단에서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되면 환자들이 이제 경제적인 버든이 적어지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약이 데노주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2년 전이죠. 2020년도에는 또 다른 아나볼릭 에이전트인 이 롬모조주맙이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이베니트라고 하는 상품명이 있는데 그 약도 인슈런스 커버리지가 되면서 이 약까지 이제 쓰이게 되는 좀 최근에 들어서 조금 약간 변화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데노주맙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데노주맙과 관련된 MRO인제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좀 많이 강의를 듣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이 스위칭이거든요. 이게 제가 펜이 아니어서 마우스여서 좀 이상하긴 한데 스위칭이 약이 된다는 거. 결국 약이 바뀐다는 거죠. 저희가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초진 때 만났을 때 타임 포인트, 즉 발치를 할 때, 발치를 위해서 내원했을 때, 임플란트를 위해서 내원했을 때 어떤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이 위험한 약이냐, 그런 거에서 이제 그거 말고 더 달리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이 환자가 지금은 이 약을 맞고 있는데 몇 년 있다가 다른 약으로 바뀔 것이다. 아니 바뀔 위험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치료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 치과의사의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개인병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케이스인데, 굉장히 치료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사진 정리도 굉장히 잘 하셨는데, 결국엔 이제 임플란트 때문에 생긴 MRO인제이지만, 이 선생님께서 치료를 잘 못하셨냐,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냐, 그럼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임플란트 심는 것뿐만 아니고 보철까지 다 이제 장착을 한 상태였고요. 장착을 한 상태에서 이제 팔로우하는 과정에서 보컬 쪽에 이제 스웰링이 되고 피도 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셨고, 보철물 제거한 다음에 염증 치료 잘 하셨더니 이제 스웰링 가라앉으면서 뼈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요. 벽갈 쪽에도 이제 보이는 MRI 소견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그 선생님께서 하신 게 발치하셨고요. 발치한 다음에 충분히 기다리셨고, 기다리신 다음에 임플란트도 원스테이지 아니고 심어놓고 충분히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보철도 잘 하셨고, 보철 사진에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어떤 뭐 세멘트가 남아있다든지 그런 문제점 없이 잘, 치료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치료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제 팔로우하는 과정 중에 이그 시퀘스트룸이 이제 발생을 했고, 결국엔 그 시퀘스트룸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바로 이제가 진행이 됐고, 진행하는 중간에 이제 임플란트 제거하고 수술을 해서 멈춘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생님이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냐 그러면 정확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환자가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기 전에 초진 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투여한 적 없음으로 체크를 했고, 이미 그 전에 2번 정도 졸렌도로네이트를 맞은 다음에 왔고요. 이런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그 골다공증이 환자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나 아니면 간 질환 뭐 그런 그 다른 당뇨 그런 전신 질환보다 치과에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거를 이제 그 치과에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2019년 1월 달에 발치를 했는데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했는데 MRI가 안 생긴 게 참 다행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지나갔는데 그 사이에 환자는 또 맞았고요. 그 다음에 2차 수술하고 보철을 장착한 이후에 정기 체크를 잡아드렸는데 환자분이 임의적으로 안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롤리아를 맞고 나니 이제 바로 이제 디벨롭 되면서 이런저런 증상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체크를 그 염증 치료를 했는데 또 이제 체크하고 안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MRI가 되고 골계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골다공증 이력을 확인해 보니 좀 전에 보신 그런 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6년도 또 다른 케이스인데, 2006년도부터 이제 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원에 오신 그 환자분인데, 2006년 10월 달에 20번 때 이제 복지로 치료를 하러 오셨고요. 그래프트 잘 하셨고, 사이언스하고 지변을 다 해서 안정적으로 기다렸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도 그때 당시로는 제일 좋은 임플란트, 표면이나 그런 것들을 좋다고 하는 스트라만 임플란트 심으셨고, 팔로우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앞에 있는 지가 부러져서 앞에 있는 것도 심고 잘 이제 치료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팔로우업하는 과정 중에 뒤쪽에 있는 임플란트가 조금 약간 페리임플란타이티스 소견이 보여서 치료를 좀 해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환자분이 2021년도에 오셨을 때에 연세가 89세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13년도에 70세가 되셨고, 그때부터 이제 골다공증이 시작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고요.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데노즈마블을 맞으셨고, 그것 때문에 쭉 지치다 보니 이제 붓고 아픈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가 결국엔 임플란트도 빠져버리고,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염증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붓고 아프고 냄새 나고 뼈가 드러나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20번 때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MRI에 대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발치가 트리거 포인트다, 발치하면 생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임플란트는 좀 이제 다른 면을 보이는 게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괜찮아졌다가 나중에 팔로우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좀 더 많이 관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이제 이런 골다공증 환자에서 MRI가 꼭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 외에도 임플란트 페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이제 그 한 7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 왼쪽에 위에 있는 임플란트를 한 10년, 20년 잘 쓰셨는데 이제 흔들린다고 해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제거하고 임플란트 있는 부분에 좀 패스를 바꿔갖고 심으면 되겠다. 뭐 다시 심으면 되겠다. 그리고 반대편도 없으시니 반대편도 심으면 되겠다. 발치한 지 오래되셨죠?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지만 결국엔 이제 다 못 심고 이제 끝난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다공증 자체가 그 롱본이나
척추뼈에도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조본에도 예방이 되고 워낙에 연세가 그 상악 구치부가 골질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골다공증까지 지연이 되게 되면 생각보다 정말 이제 무른 뼈가 이제 그 악골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옷 신고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하악인 경우에는 뭐 하악 바지 쪽에 빠지는 하악동 뭐 그런 경우들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제가 좀 잘 치료를 해줘야 되는 분인데 어, 가족분이신데 좀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민망한 일이 좀 생겼고요. 항상 이게 골다공증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이제 보지 못했던 환자분들이 오시는 것도 있고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드시면서 이 골다공증이 이제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모님 외에도 뭐 이모, 고모, 뭐 그런 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인 경우에 이제 생기는 경우도 꽤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치료하는 자체에서도 리스크 팩터가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다리고 얘기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심고 보철까지 이제 올리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환자분이 골다공증이 점점 심해질 거고 이제 처음에 어떤 약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할 때는 뭐 약을 칼슘 비타민 D처럼 이제 MRO 관련이 없는 약이 들어갔다가 골다공증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더 좋아질 일은 없으니까요. 치료를 해야만 그나마 유지가 되고 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비스포스포네이트 들어간다든지 데노즈마비 들어간다든지 막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예후를 가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아직도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이 약제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제의 특성이 좀 약의 종류마다 좀 다른데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오랫동안 남고 잔존 약물의 효과가 어렵다는 게 제일 임상가한테는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맞거나 먹은 경우에 대부분은 초반에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일부의 약물이 뼈의 코티칼 본에 뼈의 레이어에 부착을 하게 되고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뭐 뼈가 높고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죠.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뼈의 표면에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이제 인테이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제 에파토시스가 생기고 비스포스포네이트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나왔을 때 구조에 따라서 3차원적인 구조에 따라서 다시 뼈에 붙는 어피니티가 강한 약이 있고 약한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약인 경우에 그러니까 골다공증 효과 치료의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약들인 경우에는 다시 뼈에 붙으려고 하는 그 힘이 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래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다른 합병증이 생긴 것 때문에 바꿔야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먹거나 뭐 4년이나 5년 이상 먹으면 MRO인지가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MRO인지보다도 더 내과나 정형외과나 뭐 그런 곳에서 관심을 가진 거는 이 에이티피컬 피머 프랙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인 쪽 이 골다공증이 이완이 되면 이 다리뼈 이 영치뼈고 이제 다리 고관절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리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이제 스키마틱하게 본다고 그러면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는 이 힙본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이 피모 넥 고관절 쪽이 부러지게 되는데 비스포스는 오래 쓰게 되면 어디가 부러지면 이 피머 샤프트 있는 곳이 이제 프랙처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이티피컬 피머 프랙처, 뭐 ATF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약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데노즈막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최근 리터러처를 알려드릴 텐데 다른 약 이유 뭐 리바운드 어소시에이티드 버티컬 프랙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결국은 언제까지 이 약을 쓸 것이냐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약을 오래 쓰고 싶어도 오래 못 쓰는 약들이 있는데 그게 이 두 가지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리파라토이드나 로노조즈막 즉 아나볼릭 에이전트들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뼈를 그 골다공증이라는 게 뼈를 녹이는 세포들, 그다음에 뼈를 만드는 세포들, 오스테오클라스트와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임밸런스로 인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오스테오클라스트 펑션을 낮추거나 오스테오블라스트 펑션을 높이는 기전으로 가게 되는데 오스테오블라스트 펑션을 높이는 거는 뭐든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칼시노제네시티의 그 이슈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래 썼을 경우에 암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약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 프로텍션을 많이 하고 나온 약이긴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이 약들을 그 평생 라이프 타임에서 얼마간 쓴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롬모즈막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그다음에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경우에 나라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24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24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엔 다른 약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데노주맙이나 로모조주맙 같은 경우에 비교적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이 롱텀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브론즈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온 이후에 뭐 롱텀하게 이제 먹거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처럼 데노주맙도 이제 나온 지 이제 거의 지금에서야 한 5년 가까이 되는 뭐 그런 약들이기 때문에 오래 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으니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치과에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 치과 의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MR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못 먹고 영양섭취가 못 되고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골다공증이나 그 암 환자에서의 그 스켈레 그 본 매치를 치료하지 않게 되면 환자는 그이 죄송합니다. 환자는 그 사망할 수 있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경우에는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사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조행의 경우에는 이 스켈레탈 릴레이티드 이벤트라고 하는데 통증이나 골절, 그다음 하이포칼세미아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약들을 이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위험성을 가지고 치료를 할때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더더욱 이제 어려운 것들이 노인 환자에서의 특성, 환자가 치료 내 메디칼 히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치료를 잘 안 해줄 수 있다. 그다음에 환자나 보호자가 정확히 어떤 치료를 받는지를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틀리게 기억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생기고 결국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이슈로 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룹 환자와 치과의사 의사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문제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이제 장기간 치료가 이제 소요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죠. 발치를 한다, 뭐 사랑이 발치를 한다, 그러면 사랑이 뽑고 딜레이드 인펙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뭐 1년 지나 6개월, 1년 지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는 그런 게 아니고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철한 이후에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관찰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어쩌면 정말 임플란트가 어렵기도 하고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되는데 교합도 이제 변하고 그다음 입안에 세균도 변할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환자가 전신 상태도 변하고 그에 맞춰서 임플란트하고 심은 골 그다음에 그래프트를 했다고 그러면 그 그래프트한 본이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이냐 그 와중에 이제 병이 페레임플란타스가 생기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치과 임상하는 분들한테는 참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다공증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힙본이나 아니면 그 장골에 이제 고관절 같은 데 이제 주로 생기고 그다음에 이 척추뼈에도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문제가 좀 결국에는 이 골다공증의 치료의 목적은 프랙처를 예방하는 겁니다. 골절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프랙처 리스크 리덕션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엑스레이를 찍어서 T스코어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도 결국엔 이 프랙처가 얼마나 예방이 됐느냐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 골다공증인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여성 그 노인 환자의 골다공증의 그 골다공증병을 보면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은 이제 그 골다공증이고, 꽤 무서운 게 이제 70대의 경우에는 65.2%가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명 우리가 보통 이제 65세 이상 그 노인 임플란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60대고 70대면 중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50%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보험 임플란트를 하러 오는 여성분들의 절반은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물론 검사를 하지 않고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모를 뿐인 것이지, 꽤 높은 인시던스를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도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지만 70대에서는 20% 정도가 돼 있고, 결국에 이런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없지만 한 번 문제가 생겨서 프랙처가 생겼을 때, 특히 대퇴골절이 생겼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3, 40% 정도가 됩니다. 환자분이 못 움직이시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합병증이 생겨서 못 다니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골다공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달리 얘기하면은, 덱사 검사에서 BMD를 높인다. 그게 아니고, 프랙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BMA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근데 BMA라고 하는 게 본 모디파잉 에이전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뼈에 작용하는 약들을 이제 통칭하는 약이 되는데, 주로 이제 캔서를 이제 쓰게 되고, 안티리접티브에 대한 이용을 쓰게 되는데, 오스테오포로시스하고 캔서에 주로 쓰이는 인디케이션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캔서에서는 주로 이제 고용량을 좀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좀 저용량을 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암 환자인 경우에는 오늘 좀 벗어나서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암의 메타스타시스를 치료하게 되고, 이거를 놔뒀을 경우에는 이 SR이라고 하는 거, 스케레탈 릴레이티드 이벤트, 뭐 통증이 있다든지, 뭐 골절이 생긴다든지, 하이퍼칼세미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암에 대해서는 제가 딱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혹시라도 이제 노인 환자나 다른 환자분 중에서 이런 암 환자가 오면, 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BMA를 먹거나 맞은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네요.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는 브레스트 캔서, 그다음에 남성인 경우에 프로스트 캔서. 제 뼈에 이제 많이 이제 가는 약이 되겠고요. 노인 환자분들한테 요즘에 멀티플 마이로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거의 이제 BMA가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종양이 아니더라도 골전이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BMA가 쓰였을 수 있고, 특히 안티리접티브 중에서 강한 것들이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19년도에 자마에 나온 오스테오포로시스 드럭을 이제 보게 되면 복잡하게 많이는 있고, 이 내용들은 이제 다 인터넷이나 그런 부분 찾으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그룹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오랄이 있고, IV가 있습니다. 그래서 IV에는 이반드로네이트하고 졸렌드로네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오랄은 다른 이 3차원적인 구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양한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여기 정도를 잘라서 이제 보게 되면, 좀 전에 있던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이렇게 움직이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있는 데노즈맙이 있는 그 약이 뼈를 녹이는 거를 이제 막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파라타이로드부터 스클레로신 이니비터, 이것이 아나볼릭 에이전트, 뼈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는 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먹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약이 MRO인지 리스크가 있다 없다 막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나볼릭 에이전트인 것이냐 아니면 안티리접티브인 것이냐를 이제 감별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의 펑션을 이제 낮추는 약이냐 아니면 오스테오블라스트의 펑션을 높이는 약이냐. 근데 결국에는 이 타겟은 하나씩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니비션이 되면 오스테오블라스트도 이니비션이 되는 거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없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나 오스테오사이트 기능도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다소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크게 나눌 필요가 있고, 아나볼릭 에이전트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야. 테레파라타이드하고 로모조주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스포스포니에트하고 데노주맙이 안티리접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레파라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테레파라타이드는 이제 그 호르몬 지제이고, 고용량이 아닌 저용량을 인터미턴트하게 매일 맞게 되면 이제 뼈를 이제 만드는 아나볼릭 액션을 이제 유발하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모조주맙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클레로스틴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안티 스클레로스틴 이니비터, 그러니까 그 스클레로스틴이 업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올라가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내려가는데, 그걸 이제 반대로 하는 약이기 때문에 결국엔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얘들은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이 주는 애들이다. 얘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내용이 좀 다르게 됩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떠다녔다가 다시 붙고 막 그런 약인데, 데노주막 같은 경우에는 튜머나 아니면은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오스테오클라스트한테 뼈를 녹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에 있는 곳이 이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있는 여기 딱 붙어가지고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메신저를 뺏어가는 게 데노주마비 됩니다. 요 Y자로 생긴 게 데노주마비 되기 때문에 아무리 투명나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얘기를 많이 일을 하라고 랭크를 보낸다 하더라도 데노주마비 이제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그걸 다 뺏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반대로 여기 있는 Y자 있는 부분이 주사를 맞았을 때 이게 60ml 프롤리아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60ml짜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 이거는 맞았을 때 맞고 난 다음에 이 약 효과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다시 맞고 그래야만 이제 되는 약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나오는 게 리버설 에이전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비해서 언제 없어지는지 알 수 있는, 효과가 없어지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리버스 돌아가는 약이다, 리버설 에이전트다, 그런 약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좀 이따 그 얘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에서는 여기 있는 파미드로네이트, 돌렌드로네이트, 그 다음에 데노주막 같은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모두 다 안티리접트가 주로 쓰이고 암 환자한테 쓰인다라는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데노주마비 조금 이제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풀 리버서블 하다, 6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다. 그럼 이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비소스포네이트는 언제 뭐 2달 끊는지 3달 끊는지 그것도 모르고 효과가 얼마나 모르는데, 얘는 6개월 맞은 다음에 6개월 있다 없어지면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요때 하면은 안전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 내분내과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반감기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건 에비던스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임상 연구도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만 한 4에서 6개월 정도 있는 사이에 발치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헤머로이드는 좀 적게 생기는 게 아닐까, 효과가 좀 적으니까 안전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특과 입장에서는 아예 그런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6개월 지난 다음에 7개월, 8개월째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약이 리버설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6개월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골다공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프랙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문제가 생기는 게, 환자가 6개월 만에 6개월 있다가 와서 맞았어야 되는데 환자가 자의적으로 안 왔든지 아니면 못 왔든지 해갖고 맞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골절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리바운드 어소시에이티드 버테브럴 프랙처라고 하고 RAVF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한 군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생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거는 알 수는 없고,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골대사학회 쪽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게 억눌렀던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나 그런 이제 골절이나 그런 위험도가 약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또 반대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을 이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약을 6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맞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로나 상황 같은 게 돼서 이제 환자가 이제 병원에 못 가게 되면 원격 진료나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데노즈맙을 이어서 맞도록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오래 쓰게 되면 이런 그 리바운드 어소시에이트 버티컬 프랙처가 어떤 경우는 많이 생기냐 그러면 이제 그 오래 쓴 사람한테 생긴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쓰면 얼마나 오래 써야 되는 그건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약으로 이제 바꾼다라고 했을 때 바꾸는 거에서도 데노즈마블 오래 쓰다가 이제 다양한 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비스포스포네이트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모조즈마블로 갈 수도 있고 테라파레트로 갈 수 있는데 테라파레트 가면 임상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주로 가는 거는 스위칭 할 때는 주로 가는 건 비스포스포네이트로 갑니다. 비스포스는 가고 그다음 로모조즈마블도 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BP를 못 쓰는 경우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 내가 그 본 환자가 데노즈마블 맞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돼서 뭐 6개월 있다 빠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골절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4에서 6개월 동안 보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어떤 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맞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데노즈마블 프로리아를 정기적으로 맞다가 내가 임플란트 팔로우하는 중간 과정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바뀔 가능성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스위칭이 데노즈마브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스위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오래 썼을 경우에 오래 써서 MRO인제나 그 에이티피컬 피부모 프랙처가 이제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데노즈마브로 바꾸는 그 연구들도 되고 임상에서는 쓰이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자의 정확한 약 히스토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먹거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먹거나 맞았던 것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들을 보시고 나중에 이 환자들이 어떤 약으로 바뀔지도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려운 점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그 논문인데 유럽 내분비학회 쪽에서 이제 레코멘데이션을 한 겁니다. 이 데노즈마브 때문에 이 버티브럴 프랙처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람에서 로우 리스크일 때 경우에는 데노즈마브이 레코멘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 경우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데노즈마브 써서 오래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되는 게 있고 데노즈마브를 이미 오래 써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5년 이상인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0년 정도까지는 이제 계속 좀 컨티뉴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졸렌드로네트로 바꿔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나와 있는 게 돼서 그러니까 데노즈마블 맞고 있는 환자다. 근데 6개월 만에 완전니까 2년 동안 맞았다. 4번 정도 맞았다라고 하는 환자가 이제 왔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이 환자는 2년 6개월, 2.5년 정도를 맞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데노즈마블을 맞을 수도 있지만 이 환자가 졸렌드로네이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졸렌드로네트까지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발치나 그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치과 의사들한테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거의 모든 치료가 전부 다 어느 정도는 끝나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졸렌드로네트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 치료하는 중간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프트까지 해놓고 모두 했고 뭐 했는데 이약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위험성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 치료계획을 잡거나 그런 게 어려워진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때 맞춰갖고 모디피케이션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는 게 타임 포인트, 내가 만나는 타임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기간하고 약의 종류,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나중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설트를 잘 내셔야 되고, 컨설트 내실 때 결국엔 우리가 이제 그 이 MROJ 리스크 이밸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과 선생님들이나 그런 그 선생님들께서 잘 그 대답을 못 주시고, 어찌 보면 치과의사, 특히 이제 구강암외과 교수님들이 더 많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 약을 대답을 써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 컨설트 있는 부분에서 꼭 그 요거는 그냥 쭉 해갖고 비슷하게 보내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보면은 타임 포인트보다도 실화 시적 전부터 지금까지 투약된 골다공증에 대한 약물과 정보 투약 시기, 이게 제일 중요한 클루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플란트 관련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최근에 나온 패소피지올로지 관련돼서 있는 부분에서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 시오리가 있고요. 하나는 BP로 인한 MRO인제하고 데노즈맙 때문에 생기는 MRO인제가 똑같은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인사이드 아웃 시오리는 뭐냐면은 그 반대는 이제 아웃사이드 인이죠. 인사이드 아웃, 아웃사이드 인.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아웃사이드는 뭐냐면 발치하면 생긴다, 뭐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발치를 했는데 클러치 떨어져 나가고 그 부분에 이제 세균이 들어와서 골마서 이제 뭐 에머런이 생긴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사이드 인 티어리였다고 하면, 인사이드 아웃 티어리는 뭐냐면은 원래 염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에머로이드 생겨 있는 소견이 있었던 것이다. 그게 발치라든지 그러면서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론이 인사이드 아웃 티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치를 하면 생긴다라고 하는데 발치를 괜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덴탈 패소시스, 뭐 에이피칼 리전이 있든지 페리오 리전이 있든지 프랙처가 있든지 해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거기 있는 염증에 있는 상황 때문에 이제 미리 생겨 있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프린시플이 아니고 시오리이기 때문에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이제 동물 실험 레벨에서 이제 그 밝히려고 했던 분들이 꽤 계시죠. 그래서 UCLA에 있는 그 연구 그룹에서 이런 부분 그것들을 이제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리피칼 디지즈하고 페리온탈 디지즈를 만듭니다. 그래서 쥐에서 쥐의 이빨에다가 이빨을, 쥐는 이빨이죠. 예, 쥐는 그 330번 바를 뚫으면 이 펄프 있는 곳이 네크로시스가 됩니다. 14일 정도 지나면 에이피칼 레전이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래도 쥐도 치아라고 하죠. 쥐의 치아에다가 트리제로 블랙시크를 이렇게 서비칼에 감아놓게 되면 마찬가지로 완벽하진 않지만 치주 질환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줘본 거예요. 발치를 하지 않고 줘본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CT 상황에서도 그렇고 조직각 소견에서도 그렇고 발치를 하기 이전에도 이미 MRI인제 같은 소견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된 바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UCLA에 계신 그 연구 그룹이신데 루벤 킴이라고 하시는 우리나라 그쪽에 그 있는 그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연구 MRI인제 연구 열심히 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3제로 블랙시크 감아서 이제 치주질환 유발을 했는데, 라이게이션을 인한 다음에 라이게이션을 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준 경우도 있고, 라이게이션을 아웃한 다음에 또 이제 분 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그 요인이 될 만한 그 치주질환이 진행될 만한 원인을 있는 상태에서 안티리조프티브를 주고 제거한 상태에서 안티리조프티브를 줬더니 결국엔 이제 예상했던 결과와 비슷하게 그 스리제로 플렉스를 제거하고 줬을 경우에 MRI가 덜 생긴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MRI 이제 이론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퍼스트 잇이 첫 인시던스가 이제 올라가는데, 퍼스트 잇이 데노즈맘이나 뭐 BP를 오랫동안 쓰면 좀 이제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패솔로직 인플라마토리 컨디션이 있으면 위험성이 높아지고, 그 와중에 발치를 하든지 덴처를 써가지고 뮤코잘 인테그리티, 소프트 티슈 인테그리티가 깨지게 되면 MRO인제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박테리아 콜로니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하셨고, 저도 이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임플란트하고도 맞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임플란트 수술 자체, 뼈를 건드리는 수술 자체가 트리거 포인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모든 게 되게 발치하면 무조건 생겨야 되고 임플란트 심는 드릴링하면 무조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클리니컬 피처를 보게 되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레이트 페일리어하고 관계가 이제 많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MRO가 생긴다고 있는 거 보면 레이트 페일리어 그 와중에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스나 그런 거 생기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MRO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으면 안 되느냐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들은 오히려 우리 치과 의사들한테 더 좋다기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퍼스트 힛 환자가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이나 이 골다공증 때문에 데노주마비나 BP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컨드 hit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치주질환이나 치수질환 같은 것들을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임플란트인 경우도 저희가 팔로우업을 할 때 팔로우업하는 과정에서 안 오시면 안 되고 꼭 오면서 중간중간마다도 플랫 컨트롤 잘하고 페리 임플란트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잘 하고요. 생겼다고 했을 때는 조기에 이제 그 적절한 치료를 해서 MRO 인제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치과 의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환자한테 그 얘기를 이제 더 강조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데노주마ብ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데노주마ብ 이 ONJ 같은 경우에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하고 컴바인돼서 이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 비스포스포네이트 오랫동안 맞았는데 오랫동안 먹거나 맞을 수 없으니 이제 데노주마로 바뀌게 되면 이제 갑자기 염증이 심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클리니컬 피처로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74세 여환인데 환자분 이제 2018년도 11월 또 오셨을 때는 요 치안 뽑긴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리전이 여기로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먹고 이제 맞거나 있는 정도였는데 이 환자가 이제 데노주마를 맞고 나서 갑자기 이제 더 심해졌다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5번까지는 괜찮았는데 맞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더 크게 인벌브가 됐고 그 엑시알에서도 더 크게 됐고요. 크로스 섹셔널에서도 절반 정도 있는 인벌브 돼서 약 중단하고 기다렸다가 발치하고 스케스로금 하고 발치한 다음에 힐링은 잘 됐지만 결국에는 존재했던 염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도 엔도를 이렇게 여기 25번, 20번대를 치료하러 오셨던 분이라 엔도하고 포스트 심고 이제 브로치라서 이제 끝냈던 2010년도에 이제 끝냈던 분인데 2019년도에 이제 오셨어요. 20번대가 아프다. 그래서 부러졌네요. 모래 쓰시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는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환자는 왼쪽이가 다 아프고 코도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막 그래서 보니까 사이언스 월 레벨에 이제 여기 끊겼죠. 그렇죠. 끊기고 문제가 있어서 CT를 찍어봤더니 5번에서 시작한 부분이 5번만 있는 게 아니고 엑스라이 사이언스까지 인볼브하고 있는 크게 이제 인볼브하고 있는 상태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들은 통상적인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 이제 왔던 분인데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브레스트 캔서라 비스포스포네이트 쓰기 전에 오신 거예요. 스크리닝 하기 전에 오셨는데 좋습니다. 그 전에 치료 잘 받으셨고요. 임플란트 있는 거 다 잘 심으셨고 팔로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신 치과 잘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이제 조메타 많이 맞고 데노주마 맞고 막 그러면서 몇 년 사이에 다 이제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임플란트는 다 빠졌고 우리 쪽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양쪽 구치부가 이제 주로 문제였는데 임플란트, 페리 임플란트 소견이 보이지만 또 뼈에도 안 좋은 게 보이고 다 이렇게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그나마 이쪽은 이제 깨끗한데 반대편 20번대, 30번대, 10번대 그런 부분에 이제 염증이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페리 임플란트 수준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앞골 인까지 이제 본체로 아예 MRO 인제까지 이제 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곳도 있지만 안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식혜수종이나 염증 조직들이 보여서 다 제거하고 나면
이 긴 임플란트 있던 부분에 한 요만큼 정도만 남고 여기 있는 정도의 길이에 있는 임플란트는 다 제거가 되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노주맙 때문에 생기는 MRO 관련돼서 나오는 논문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나온 게 있는데 2022년도에 그 JBMR에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이제 K 시리즈 정도에 있는 레벨이 있는데 ONJ가 데노주맙 때문에 생긴 ONJ 환자가 12명이 있었는데 12명 중에 있는 그 12명을 분석해 보면 이제 5년 동안 이제 있는 것들을 끊어서 보면 3명 정도 3번 환자, 4번 환자, 9번 환자만이 데노주맙 온리 그러니까 그리고 데노주맙 오래 썼을 경우에 생기는 그런 거죠. 더 그 정확하게 로우 도즈 데노주맙이라고 하는 프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썼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은 케이스들, 그러니까 9개의 케이스들이 5년 이상 데노주맙 데노주맙이 아니고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까만 게 비스포스포네이트니까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오랫동안 먹거나 맞았고 그 이후에 오랫동안이든지 어쨌든 중간에 트로카리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노주맙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데노주맙 온리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발치하는 타임 포인트에 프로리아를 맞고 있다 라고 왔는데 이 사람이 그 프롤리아만 계속해서 맞고 온 사람인지 그전에도 프롤리아 맞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거나 맞다가 최근에 프롤리아가 바뀐 건지는 완전히 다른 그룹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나온 임상적인 그 특징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강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다는 거는 이 세 번째인 거라고 그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컨설트에도 마찬가지고 약투약은 반드시 변하기 때문에 약물에 가까운 투약 기간, 변경 약제에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치료 계획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서 어려운 점은 성공적인 치료 후에도 잘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임플란트 관련돼서 에머러이징이나 레이트 펠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얘기는 오늘 좀 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가 조금 덜 되긴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골다공증이라고 딱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의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거나 맞은 사람들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 환자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 환자, 류마티스 관절염, SLE 뭐 그런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고 투약을 받았기 때문에 뼈가 굉장히 약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안티리접티브 테라피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들도 내가 그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 것이지 골다공증 환자가 아니다. 골다공증이나 치료하다 생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추해서 환자한테 문진하고 디텍트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 환자, 특히 이제 그 65세 이상의 보험 임플란트 환자인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65세 뭐 70세 그런 정도까지는 요즘에 뭐 많이 건강하게들 사셔서 뭐 젊어 보이시고 막 그러면 70세 넘어가시고 급격하게 좀 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치과에서 팔로업을 할 때 임플란트 심은 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당연하고 그 정도 그 부분은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환자가 전신 상태에서 변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이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뭐 고혈압이 생겼다든지 고혈압 조절이 안 된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뭐가 신장이 더 안 좋아졌다든지 뭐가 심장이 더 안 좋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건강하셨는지 그 사이에 어떤 병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거나 그런 게 없는지, 추가된 약이 없는지를 매번 오실 때마다 문진하는 게 노인 환자의 치과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이 지금 그 보통 이제 이 약물하고 MRO이든지 뭐 골다공증 관련돼서 있는 거를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리려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짧은 시간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강의 들을 때는 좋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환자는 어떻게 맞는데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를 뭐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국가과제를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임상연구는 끝났고 서버가 이전을 하는 중간이라 아직까지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올해 말쯤에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카카오톡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그 1차 병원에 계신 치과의사 선생님이 뭐 물론 그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로 이제 3차 병원에 있는 치과 의사 저 같은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고 답을 받는 뭐 그 자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티본톡이고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그런 플랫폼을 쓰면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아직까지 어, 정식적인 컨설트나 의료 문서로서는 어프로발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뭐그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의무 기록 정도까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 좀 시일도 걸릴 거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엑스레이도 필요한 건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약물 정보나 검사 결과 같은 것들도 넣고 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파란색을 쓴 게 이제 제가 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는 이 정도가 되고요. 좀 전에 보여드린 티본톡이나 그런 거 되기 전에 MRO이나 골다공증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기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이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브론즈, 메모로이드 뭐더 연구할 것도 뭐그 루틴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약물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약들에 대한 롱텀 데이터들이 쓰이게 되면서 또 저희한테 치과 의사들한테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 MRO이나 브론즈 관련된 내용을 할 때쯤 그 내용은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거는 2022년 상황에서 지금 있는 2022년 6월에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또 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한 5년 있으면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치과 의사가 어떻게 보면 치아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뼈를 다루는 직종으로 굉장히 스페셜티를 가진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뼈에 관련된 약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치과 의사들이 많이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